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수업 이제 고려에서 고려 귀족사의 형성과 변천, 여기에서 다양한 사상과 귀족문화의 발달, 그리고 이 중에서도 과학기술의 발달과 귀족문화의 발달, 여기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갑작스러운 원격 수업 진행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혼동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영상으로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좀 기분이 이상하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과학기술의 발달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자, 고려에서 가장 큰 역사적 기여를 꼽아라 한다면 아마 금속활자의 발명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금속활자 이전에 이제 많이 출판하던 방식은 이제 목판 인쇄였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합천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이 그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목판 인쇄의 한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목판 인쇄라는 거는 한번 이제 그 목판을 새기면은 변동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그 소수의 이제, 그러니까 한번 한 몇백 부, 몇천 부가 아니라 한 몇십 부 정도만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이 맘먹고 목판을 인쇄하기에는 너무나 이 들이는 품과 노력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게 활판 인쇄입니다. 특히 고려 같은 경우에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하였는데요. 상정 고금 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재 존재하지는 않는데 이 책을 이제 주자로 발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주자가 바로 뭐냐면 활자를 주조해 가지고 인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이미, 그러니까 1200년대에도 이미 고려는 이 활자를 이용해서, 금속 활자를 이용해서 인쇄를 했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현존하는 금속 활자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이 직지심체 요절 같은 경우에는 구텐베르크가 개발했던 그, 뭐라고 하지, 그 활판 인쇄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만들어진 금속 활자본입니다. 현재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존재하지는 않고요.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의학의 발달입니다. 의학의 발달 같은 경우에는 자, 해민국, 대비원, 제이보 등을 통한 의료 활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태의감에서 의학교육을 실시하고 의관을 선발하는 의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약구국방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각종 질병에 대해서 중국 약재가 아닌 우리 약재, 우리 풍토에 맞는 우리 약재와 처방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과학기술의 발달입니다. 여기 왜 나왔을까요? 이해해주세요. 자, 먼저 사천대 서운관을 설치했는데 천체와 기상 관측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원래 고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천체와 기상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이걸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에도 전문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관청이 있었고요. 역법이라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날짜나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달력 만드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 초에는 당나라에서 만들었던 선명력을 사용했고요. 후기에는 수시력, 원나라에서 들어왔던 겁니다. 특히 이제 서역의 역법이 반영되어 있는 역법입니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수시력을 계승했던 명나라의 대통력 등을 사용했습니다. 화약무기의 개발과 조선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화약무기를 개발한 배경이 있습니다. 외구의 침입이 너무 극심해가지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뭔가 신무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무선의 건의에 따라서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서 진포대첩에서 왜군 500척을 물리치는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뭐 30m, 길이가 30m가 넘는 대형 범선, 그리고 1000석의 곡물을 실을 수 있는 대형 조은선 등도 제작되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자, 귀족 문화의 발달, 여기 파트를 좀 보실 건데요. 일단 청자와 공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신라 토기의 전통에다가요 이 송나라의 기술이 더해지면서 고려의 순청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순청자는 별다른 무늬가 없는 퍼런 천자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순청자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갔어요. 이제 12세기 무렵, 즉 이제 고려의 문벌귀족 사회가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가 되면요 이제 고려의 기술이 발현된 상감청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도자기에 무늬를 넣고 그림을 넣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나중에 설명할 이제 금속공예에서 은입사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금속 표면을 깎아내 가지고 거기다가 은을 채워 가지고 그림을 만들고 무늬를 만드는 방법인데, 상감청자는 그거와 비슷한 방법입니다. 청자를 만들 때 초벌을 구운 다음에 한번 구운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뭐 한다, 깎아 가지고요 백토와 흑토를 넣습니다. 채워 넣습니다. 채워 넣은 다음에 유약을 발라서 다시 구우면은 이런 아름다운 문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감청자로서 고려의 독특한 기술이 반영된 대표적 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청자의 기술은요 원간섭기 이후부터 쇠퇴하기 시작해 가지고요 특히 결정적으로 왜구들이 많이 침입을 해가지고 청자가 쇠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자 가마들이 해안가에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청자라는 게 이제 고려 조정의 이제 중앙에서 많이 사용하던 도자기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바다를 통해서 운송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청자가마들이 많았는데 외구의 침입이 가장 극심할 때에는 해안가 백리 안쪽에선 사람이 살지 못했다, 이런 얘기 했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자가마를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자가 쇠퇴하고요 이후에 이제 조선시대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제 청화백 아니, 그 뭐야 분청사기로 이제 계승되게 됩니다. 이제 금속공예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했던 은입사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나전치기, 여러분들 이제 그 검은 그 조개나 이런 전복 같은 껍데기 보면 이렇게 안이 반짝반짝한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제 깎아 넣어 가지고 이제 나무에다 붙여 넣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은입사 공법으로 만들어진 이제 청동 은입사 향환이라는 물건이고요. 무늬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려하죠. 이거는 어떻게 한다? 청동 표면에 깎은 다음에 거기다가 은을 채워 넣어 가지고 만든 글씨고요. 무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교과서에도 소개되어 있던 자개죠. 사실 오늘날에는 자개가 뭐 많이 쓰이지 않지만 이 자개라는 것이 굉장히 손이 가고 고급스러운 공예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옛날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자개로 만든 그 큰 장롱이 혼수의 중요 품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 시간이나 이런 데서도 좀 배웠던 내용일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 고려 전기에는요 신라 때부터 이어져 온 향가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상류층을 통해서는 이제 뭐다 한문학, 중국의 이제 당송의 한문학을 이렇게 만드는 풍조가 높았습니다. 무신정권기 이후에는요 설화문학과 수필문학이 발달하게 되는 대표적인 설화문학으로는 국순전, 국선생전, 뭐 그다음에 수필문학, 뭐 이인로의 파한집, 최자의 보한집, 이재현의 여공패설, 뭐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아마 문학 시간에 아마 언급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경기체가라는 게 있는데, 이 경기체가는 신진사대부 사이에서 유행했던 하나의 그 노래입니다. 이 노래 방식은요 한림별곡이라든가 관동별곡 등등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 서교 서민들의 정서를 반영했던 노래입니다. 요거는 뭐 청산병, 뭐 청산의 사러리랐다, 뭐 이거 아시죠? 그 다음에 쌍화점,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쌍화점입니다. 그 앞에 한번 소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 음악은요 아악과 향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악은 송나라에서 쓰던 대성악이라는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서 아악이라고 해서 공연을 했고요. 향악은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서 연주가 되던 우리나라 고유 음악을 말합니다. 자, 귀족문화의 발달 9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예와 회화입니다. 서예와 회화인데요. 자, 공민왕의 천산대렵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천산대렵도 같은 경우에는 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고려시대 회화들이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민왕의 천산대립도라고 전해진데 이게 사실은 공민왕의 그림이라고 확신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공민왕이 그렸다고 전해진다고 하는 게 더 옳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무사가 이제 사냥을 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모습인데 이 원나라 몽골 무사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게 이제 당시 화풍을 보여준다. 중국의 영향이 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고려하면 이제 불교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특히 대표적인 게 수월 관음도입니다. 저번에 한번 관음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관음보살 같은 경우는 불교에서 아주 많이 신앙되었던 보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많이 그렸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헤어라는 사람이 그린 관음보살상 그림인데 이 수월관음도가요 고려시대 한 10여 점 정도가 13점이던가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예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았는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단 2점만 남아있고요. 대부분은 일본이나 해외에 가 있는 게 안타까운 점이라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부석사 조사당의 사천왕상과 보살상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벽에는 없고요. 예, 이제 부석사 이제 박물관에 이거 같은 경우에 이런 그림입니다. 이걸 통해서 또 어쩌다 이제 고려시대 불화의 모습을 참조할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서예인데요. 그 선비들의 이제 교양으로 꼽히던 것이 보통 시, 서합니다. 시를 짓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림 중에서도 이제 아까 설명을 안 들었는데 문인화나 산수화 같은 경우는 이제 선비들이 그린 그림이죠. 근데 이거는 남아있는 게 많이 없다고 보면 되고요. 서예 같은 경우에는 왕이지체와 구양순체가 있습니다. 이게 왕이지라는 사람하고 구양순이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명필로 손꼽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글씨를 이제 본떠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요, 유신과 탄현, 최우 등이 고려시대의 명필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이제 통일신라기에 김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까지 합쳐서 신품사연이로 불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 한마디로 통일신라부터 이제 고려까지 났을 때 가장 명필이었던 4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로부터 이제 송설체란 글씨체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이 조맹부라는 사람의 글씨체입니다. 이거는 특히 이제 조선 초기까지도 유행했던 글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상을 좀 보겠습니다. 불교에서 이제 신앙의 대상으로서 이제 부처님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부처님의 모습을 본떠 만든 게 불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고려시대 불상은 이제 통일신라 시대 불상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초기에는 대형 철불들이 많이 제작됐습니다. 왜 보통 불상은요 금동불인 경우가 많아요. 구리로 만든 다음에 옆에 금박을 입히는 방식인데 신라 말부터 해서 철불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우리나라에서 구리가 그렇게 흔한 금속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철이 좀 더 구하기가 흔했단 말이죠. 그래서 호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사를 하면은 이제 사원을 만들거나 불상을 조성할 때 구하기 쉬운 철로 만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고려 초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게 하남 하사창동에 있는 철조석과 열의 자상입니다. 그렇죠. 철로 만들었다는 건 딱 느껴지죠. 그리고 고려시대는 또 특징이요, 특색 있는 불상이에요. 생긴 것만 해도 되게 독특하게 생겼다. 아무래도 이제 통일신라 시대까지는 이제 중앙에서 이제 부처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때까지는 인체비리 딱딱 맞고 아주 멋들어진 불상이 만들었다면 신라 말부터 해가지고 지방에서도 불상이 조성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개성적 불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관촉사 석조미를 자산인데 이거 엄청 큽니다. 사실 이게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나무보다 높잖아요. 엄청 커요. 직접 가보면은 위용이 상당합니다. 근데 특징은요, SD 캐릭터죠. 머리가 너무 커요. 머리가 너무 크고 몸집에 비해서 머리가 크고 목 보십시오. 이거 머리 폭하고 어깨 폭하고 어좁인데 멀구만 커요. 굉장히 독특한 생김새의 불상이다. 전형적 불상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용밀이 마의 이불자상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자연석이에요. 자연석. 그냥 자연석의 바위인데 바위에다가요 그냥 옷주름만 새겼어. 옷주름만 새긴 다음에 그 위에 머리만 얹은 거예요.
머리 모양만 새긴 거야. 그러니까 자연의 그러한 이제 큰 불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새로 일일이 파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의 모양을 그냥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간략하게 불상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독특한 불상이죠. 그렇지만 뭐 이제 신라 통일신라 시기에 이런 그 인체비례 딱딱 맞고 그런 불상이 없었느냐 고려시대는 한다면은 요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석사 소조열의 자상인데요. 이 소조열이라는 건 뭐냐면 불상을요 보통 돌로 만들거나 아니면 금속을 녹여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상 같은 경우에는 흙으로 빚었어요. 흙으로 빚은 다음에 이거를 구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미술에서 소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걸 어떻게 했다? 금박을 씌운 모양인데 이 불상에서 특히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사실 뭐 인체 비례가 엄청 딱딱 맞는다. 이거는 뭐 좀 그렇지만 뒤에 이제 광배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빛이 나는 모습을 묘사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화염광배예요. 불꽃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불꽃이 아주 정말 섬세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100페이지입니다. 건축입니다. 자, 고려 전기의 건축을 보면요. 이제 흥왕사라던가 개경의 왕궁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안타깝게도 현재 존재하진 않아요. 현재는 이제 터만 남아 있거든요. 이 흥왕사 같은 경우 이렇게 터만 남아 있는데 하필이면 또 북한에 있어가지고 현재의 모습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뭐 이 기둥 주춧돌이랑 주춧돌도 그냥 주춧돌이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요 굉장히 문양을 넣은 화려한 주춧돌이고 당시 기록을 봐도 굉장히 큰 규모의 이 절이었다. 왕궁에 비견할 정도로 큰 절이었다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개성의 만월대라고 하는 이 유적입니다. 고려의 왕궁이 있었던 유적이죠. 특히 고려시대 건축 중의 특징은요, 예, 평지에다 이 건물을 이 왕궁을 짓는 게 아니라요, 언덕을 이용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언덕을 따라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축대를 쌓고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해가지고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웅장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터만 남아있어요, 둘 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시대 건축은 뭐가 있느냐? 고려시대 건축 같은 고려 후기의 건축들만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베을림 기둥과 주심포 양식을 이용했다는 게 좀 특징적인 건데요. 이제 베을림 기둥과 중심포 양식을 설명하면요. 베을림 기둥은요, 이 기둥이 보시면요,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볼록 튀어나왔죠.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막 완전 확 튀어나오지 않는데 이게 미미하게 살짝 튀어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건축이나 이런 걸 보면요, 지붕이 밑에보다 커요. 크기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둥을 일자로 때려버리면요, 위로 오히려 제대로 된 일자인데도 밑에 갈수록 빈약해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를 두툼하게 해가지고 이 비례를 맞추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눈에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두툼하게 점점 두꺼워지게 만들었어도 오히려 우리의 눈에서 멀리서 보면은 이것이 그냥 일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심포 양식은 뭐냐면요, 이 공포라고 해가지고요, 지붕을 받치는 구조물이 있어요. 기둥과 지붕을 연결하는 구조물이 있는데 기둥 하나에 공포 하나, 이게 주심포입니다. 오른쪽은 뭔가요? 이거는요 다포 양식이란 건데, 이거는 기둥 하나에 공포 하나가 아니라 기둥 하나에 공포 하나 있고 그 사이에도 공포가 있는 그런 형식을 말합니다. 뭐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자, 그 다음 대표적인 건축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인데요. 이게 봉정사 극락전이에요. 이게 예전 고전 건축, 우리나라 고전 건축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도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일 것이다 하고 추정하고 있고요. 이제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영주에 있습니다. 이 부석사 무량수전이고요. 그 다음에 수덕사 대웅전인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여기들을 다 가봤는데 수덕사 대웅전 좋아합니다.
굉장히 뭔가 고즈넉하고 약간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그렇죠? 이런 수덕사 대응전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주심포 말고도 다포 양식의 건물도 있는데 이거는 뭐 사리원 이제 성불사 응진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리원이 지금 어디냐면 북한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모습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교과서에 사진은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석탑입니다. 석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시대는 이제 보통 신라 때에는 이중기단의 3층 석탑이 기본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라 말부터 다양한 형태의 석탑이 나타나기 시작한데 고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다양한 양식의 석탑이 나타납니다. 고려 전기 같은 경우는 개성 불일사 5층 석탑, 평창 월정사 8층 8각 9층 석탑이 있게 되는데요. 이거는 개성 불일사 5층 석탑입니다. 층수 세는 법은 알죠. 여기까지가 기단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5층 탑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도 우리나라 남한에 있는 평창에 있는 월정사 8각 9층 탑입니다. 월정사 8각 9층 탑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각형의 탑하고 다르죠. 팔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층탑이죠. 그리고 여기 월정사 9층탑은 이제 선생님이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를 이제 상륜부라고 하거든요. 상륜부 이제 석탑을 꾸미는 부입니다. 꼭대기에 꾸미는 부인데 이게 남아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보통 이게 금속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벼락을 맞아서 쏟을 수도 있고 뭐 화재 나서 녹아버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 거의 우리나라에서 고전적으로 만들어진 석탑 중에 유일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석탑 복원하거나 할 때 이 월정사의 상륜부를 참고해서 복원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려 후기의 탑을 보면요, 대표적인 게 개성에 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석탑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석탑하고는 모양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만들어진 탑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탑 같은 경우에는 이 나중에 나타나는 조선시대의 원각사지 10층 석탑하고 굉장히 쌍둥이처럼 닮았어요. 그리고 이 석탑이 참 뭐라고 할까,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탑인데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탑입니다. 이게 이제 일제시대에 원래 개성 경천사지에 있다가 일제시대에 이 경복궁으로 이걸 옮겨와 버렸어요. 일제가. 왠지 옮겨온 이유는요, 이게 이제 일본에 가져가려고 옮겨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해방이 되면서 그냥 경복궁 뒷뜰에 넘겨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있다가 이게 이제 대리석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산성비 맞고 이러면 높고 보존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지금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경복궁 경내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용산으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이걸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국립중앙박물관 메인홀 한가운데를 가보면요, 큰 탑이 있는데 이게 바로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그리고요, 뭐 이거 말고도 뭐 승탑과 탑비도 많이 제작된다고 하는데 뭐 교과서에 있는 뭐 여주 고달사지 뭐 승탑, 그다음에 뭐 원주 범천사 지강국사탑, 그 다음에 탑비인데 탑비는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선생님 수업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탑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승탑이 있지 않습니까? 승탑이 이제 이제 유명하고 대단하신 스님들을 유고를 모시는 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스님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인가를 기록한 비석입니다. 그래서 승탑하고 쌍으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또 반대로 이제 승탑만 있거나 혹은 탑비만 남거나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해당하는 수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제 그 원격 수업을 하게 돼 가지고 조금 부족하게나마 이런 원격 수업 영상을 다시 찍게 됐습니다. 내일도 아마 수업이 있는 반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을 이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